계급장 떼고 붙으면 내가 내 주먹 한 방이나 버티겠나. 사내구실도 못하는 게 어디서 수컷 흉내야.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철제 캐비닛에 쾅 하고 처박혔다. 살벌한 파열음에도 맞은편에 앉은 헌병 대위는 뻔뻔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미친 아모랑이라 불리며 테러범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강희수 중령. 그녀의 눈매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중령님 말씀이 너무 거치십니다. 이건 엄연히 사단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남녀 간의 치정 싸움이고 단순한 오해에서 빚어진 해프닝일 뿐이라고요. 화천 칠성부대 헌병대에서 파견 나온 대위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리며 대꾸했다. 강희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오해, 해프닝. 이서연 중위가 유서를 품고 면회실 창틀에 목을 매려다 발견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웠다. 단순 오해라고. 이서연 중위가 미쳐서 자기 목을 졸랐다는 소리로 들리는군. 강희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대위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군화 발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무겁게 단장실을 울렸다. 대위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씩 사라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의자 뒤로 몸을 빼려 했지만 강희수의 손이 더 빨랐다. 퍽. 강희수의 손이 대위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대로 책상 위로 끌어올렸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대위의 두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내 귀에 도청장치라도 달린 줄 아나 보지. 사단장 아들이 싼 똥 치우려고 여기까지 기어와서 지저대면 내가 아 그렇습니까? 하고 꼬리라도 흔들 줄 알았나. 이거 놓으십시오. 이건 명백한 상관 모욕입니다. 감찰에 제소하겠습니다. 모욕? 좋지. 그럼 제대로 모욕해주지. 당장 꺼져. 내 수사에는 성역도 없고 봐주는 놈도 없어. 내 주인한테 가서 전해. 미친 아모랑이가 피 냄새를 맡았으니 목덜미 씻고 기다리라고. 강희수는 대위를 짐짝처럼 문 밖으로 집어 던졌다. 우당탕. 복도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구는 대위를 보며 그녀는 구겨진 제복 소매를 툭툭 털어냈다. 복도를 지나던 행정병들이 기겁하며 길을 텄다. 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조용히 문을 닫으며 들어온 것은 부관 김도진 소령이었다. 강희수의 오랜 부관이자 707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믿음직한 후배.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이 묘하게 어두웠다. 시선을 피하는 듯한 그 눈빛. 강희수는 책상 위에 명패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도진아. 짐 싸라. 화천으로 간다. 화천 칠성부대 말씀이십니까? 사단장인 최무성 소장, 육사 선후배들 꽉 잡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건드리면 육본 전체가 시끄러워질 겁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 위에서도 덮으려는 눈치입니다. 시끄러우라고 건드리는 거야. 조용히 덮으려는 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소란이니까. 강희수는 서랍에서 낡은 은색 지포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뚜껑을 열었다 닫을 때마다 캉캉 하는 금소금이 울렸다. 이서연이. 내가 소위 때 훈련시켰던 애야. 독한 년이었지. 발톱 빠진 줄도 모르고 천리행군 완주했던 애가 고작 오해 때문에 목을 매? 웃기지 마라 그래.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것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 바로 그 자체였다. 차량 대기시키겠습니다. 김도진이 짧게 경례를 하고 나갔다. 강희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계룡대의 평온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 평화로운 위장막 아래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살점들이 엉겨붙어 있을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칠성부대 사단 사령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화천의 밤은 일찍 찾아왔다. 사단장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최무성 소장은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고개를 푹 숙인 아들 최민재 대위가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민재야. 최무성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상당했다. 네, 사단장님. 내가 너한테 쥐어준 게 계급장이냐 아니면 면죄부냐. 죄송합니다. 그 계집애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분명 술도 좀 들어갔고 분위기 좋았는데. 와장창. 최무성이 찻잔을 아들의 발치에 집어 던졌다. 파편이 튀고 뜨거운 차가 최민재의 군화 위로 쏟아졌다. 최민재가 비명을 삼키며 몸을 움츠렸다. 분위기라. 내가 강제로 주무르는데 분위기가 좋았을 리가 있나. 멍청한 놈. 놀 거면 뒤탈없게 놀라고 몇 번을 말했나. 내 진급 심사가 코앞이야. 별 3개가 눈앞에 있는데 내가 죄를 뿌려. 최무성은 혀를 찼다. 아들놈의 멍청함이 뼈에 사무치도록 짜증스러웠지만 하나뿐인 핏줄이었다. 이놈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자신의 군 생활도 끝장이었다. 이서연 중위. 처리 확실하게 했겠지. 어둠 속에서 헌병대장이 걸어 나왔다. 아까 6본에서 강희수에게 쫓겨난 그 대위의 직속 상관이었다. 네, 사단장님. 현재 사단 의무대 격리실에 수용 중입니다. 외부 접촉은 일체 차단했습니다. 정신불안 증세를 이유로 의병 제대 심사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입 하나 벙긋 못하게 약도 좀 썼습니다. 6본에서 냄새를 맡았다던데. 강희수 중령 말씀이십니까? 그 여자 독종으로 유명합니다만 증거도 없는 일에 함부로 덤비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헌병대장이 말을 흐리며 최무성의 눈치를 살폈다. 최무성이 눈썹을 치켜떴다. 그리고 뭐. 김도진 소령 쪽에 줄을 대놨습니다. 최무성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김도진이라. 강희수의 오른팔 아닌가. 동생 병원비 때문에 사채까지 썼더군요. 쥐구멍이 급한 놈입니다. 강희수 중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역시 자네야. 강희수라. 707 출신의 미친 암호랑이. 글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내 구역인 화천 골짜기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악산 줄기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피비린내를 씻어낼 아주 세찬 비가. 화천으로 향하는 관용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희수는 태블릿으로 이서연 중위의 인사기록 카드를 훑어보고 있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장교. 동료들의 평판도 최상. 그런 그녀가 갑자기 사단장 아들을 유혹하고 그게 실패하자 자살 소동을 벌였다는 시나리오는 삼류 소설보다도 못했다. 도진아. 운전대를 잡은 김도진의 등이 움찔했다. 네, 단장님. 넌 내가 왜 널 부관으로 데리고 있는지 아나?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김도진이 백미러로 뒷좌석의 강희수를 힐끔 보았다. 강희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제가 일을 잘해서 아닙니까? 사격도 무술도 단장님 다음으로는 자신 있습니다. 아니. 넌 거짓말을 못해. 707 훈련 때 기억나나? 교관 몰래 초코파이 훔쳐먹다 걸렸을 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데 입가에 초콜릿 묻어 있었던 거. 강희수가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그때 얼차려 받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죽도록 굴렀지. 근데 도진아. 지금 내 눈이 그때랑 똑같다.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했다. 김도진의 손이 핸들을 꽉 쥐어 가죽이 비틀리는 소리가 났다. 끼익 차가 갓길에 급하게 멈춰섰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무성 쪽에서 연락 왔었지. 강희수의 목소리는 낮고 확실했다. 떠보는 것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녀는 김도진이 동생의 수술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김도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말해. 뭐라고 지저대던. 강희수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운전석 헤드레스트 옆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나를 팔라고 하던가? 아니면 증거를 없애라고 하던가? 단장님, 저는 선택해. 내 부관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저 더러운 늙은이의 일회용 사냥개가 될 건지. 지금 내 대답에 따라 이 차가 화천으로 갈지 아니면 내군 생활 종착역으로 갈지 결정될 거다. 김도진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정적 속에서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거세지는 빗소리가 김도진의 거친 숨소리를 덮었다. 사단장 측 참모가 접근해 왔습니다. 단장님의 수사 계획과 동선을 알려주면 제 동생의 수술비 전액과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도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희수는 등받이에 다시 몸을 깊게 기댔다. 그래서 넘겼나? 아직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도진이 고개를 숙였다. 강희수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가자. 네, 화천으로 간다고. 흔들리는 건 제가 아니야. 꺾이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내 동생 수술비는 이번 일 끝나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헛짓거리 할 생각 마. 내 통장에 꽂힌 돈이 썩어나니까. 김도진의 눈이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핸들을 잡았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단장님. 목숨 걸고 모시겠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 지금은 엑셀이나 밟아. 늦으면 이서연이 진짜 죽을지도 몰라. 이 빗줄기 심상치가 않아. 부앙.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다시 빗속을 뚫고 질주했다. 강희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부의 적은 일단 눌러놨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최무성. 그 늙은 여우는 김도진 하나만 믿고 있지는 않을 터였다. 화천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2시간 후 칠성부대 위병소 앞.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장한 헌병들이 바리케이드로 길을 막아섰다. 정지. 용무를 말씀하십시오. 우비를 입은 헌병이 차창을 두드렸다. 김도진이 창문을 내리고 신분증을 내밀었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 강희수 중령님이다. 문 열어. 하지만 헌병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전기로 어딘가에 보고를 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현재 사단 내 보안 점검 중이라 외부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사단장님 특별 지시입니다. 보안 점검? 수사관이 왔는데 문을 걸어 잠가? 아주 대놓고 숨기겠다 이거군. 강희수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그녀가 헌병 앞으로 걸어갔다. 주 중령님, 차에 계십시오. 비 맞으십니다. 김도진이 우산을 들고 뛰어왔지만 강희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헌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야, 바리케이드 치워. 죄송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내 사단장 명령은 명령이고 내 명령은 개 짖는 소리냐? 강희수가 헌병의 우의 깃을 잡아챘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이 살기등등하게 빛났다. 지금 당장 이 바리케이드 안 치우면 내가 이걸 맨손으로 뜯어내고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 전부 공무집행 방해로 영창에 쳐넣을 거다. 선택해. 문을 열래 아니면 영창 갈래? 그때 위병소 안쪽에서 검은색 세단이 다가왔다. 창문이 내려가고 사단 법무참모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고 강 중령님. 707 출신이라더니 화천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십니까? 여기는 육본이 아닙니다. 돌아가시죠.
강희수가 피식 웃으며 재킷을 벗어 김도진에게 던졌다. 얇은 셔츠가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그녀가 손목을 풀었다. 우두둑. 행패? 아니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진짜 행패야. 강희수가 바리케이드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7사단 위병소 앞 빗속의 혈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빗줄기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화천의 밤하늘이 번쩍이며 천둥 소리를 토해낼 때마다 위병소 앞의 아수라장이 섬광처럼 드러났다 사라졌다. 잡아! 팔 꺾어! 수색대원 넷이 동시에 강희수를 덮쳤다. 진흙탕 위에서 엉켜붙는 몸뚱이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있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건 707 특수임무단 범죄첩보 팀장 출신의 강희수였다. 귀찮게 굴지 말고 좀 비키라고. 강희수의 고함과 함께 그녀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잡은 병사의 힘을 역이용해 허공으로 몸을 띄웠고 회전하며 뻗은 다리가 뒤에서 달려들던 병사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병사 하나가 나가떨어지자 포위망에 균열이 생겼다. 강희수는 착지와 동시에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정면에 있던 병사의 오금을 군화발로 걷어찼다. 중심을 잃은 병사가 앞으로 고꾸라지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등을 밟고 도약해 법무참모가 서 있는 지프차 보닛 위로 뛰어올랐다. 쿵! 보닛이 찌그러지며 차가 휘청거렸다. 법무참모의 눈이 공포로 질려 튀어나올 듯 커졌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강희수가 차 지붕 위에 쭈그리고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 열어. 미쳤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이건 반란이야. 즉결처분 감이라고. 법무참모가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다. 강희수는 대답 대신 보닛에서 뛰어내려 위병소 차단기 제어 박스로 걸어갔다. 헌병 하나가 곤봉을 들고 막아서려 했지만 강희수의 살기 어린 눈빛 한 번에 얼어붙어 뒷걸음질 쳤다. 콰직! 강희수의 군화가 제어박스의 플라스틱 덮개를 박살냈다. 내부의 전선들이 드러나고 스파크가 튀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전선 뭉치를 잡아 뜯어버렸다. 끼익! 전원이 차단되면서 유압 장치가 풀린 차단기가 힘없이 허공으로 올라갔다. 길이 열렸다. 도진아. 차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도진이 정신을 차리고 엑셀을 밟았다. 관용차가 흙탕물을 튀기며 강희수 옆에 멈춰섰다. 강희수는 뒷좌석에 올라타며 숨을 몰아쉬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가죽 시트를 적셨다. 의무대로 밟아. 이서연이 거기 있어. 단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김도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백미러로 보이는 위병소는 쓰러진 병사들과 부서진 기물들로 난장판이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전쟁 선포였다. 커지라고 한 짓이야. 조용히 넘어가면 저놈들은 이서연을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놈들이야. 시끄러워야 해. 세상이 다 알 정도로 시끄러워야 저놈들이 함부로 못 움직여. 강희수는 젖은 소매를 걷어올리며 창밖을 노려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사단 영내가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사단 의무대 격리병동. 일반 병실과는 떨어진 구석진 건물.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었고 입구에는 사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둘이 지키고 있었다. 헌병이 아니었다. 냄새가 났다. 민간 군사기업 혹은 용역 깡패의 냄새가. 끽. 차가 격리병동 입구에 급정거했다. 강희수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나갔다. 뭐야? 여기 통제구역이야. 꺼져. 사복 사내 중 하나가 껌을 씹으며 다가왔다.
강희수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사내가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 강희수의 손이 사내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아!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강희수는 사내의 팔을 꺾은 채 그대로 입구 유리문으로 밀어붙였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며 문이 열렸다. 길 막지 마. 더 부러지기 싫으면. 나머지 한 사내가 품 안에서 3단봉을 꺼내려다 김도진이 겨눈 테이저건을 보고 동작을 멈췄다. 김도진의 눈빛도 이제는 제법 매서워져 있었다. 지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강희수는 김도진에게 뒤를 맡기고 복도로 뛰어들어갔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끝, 특수 격리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이 보였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강희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소화기를 집어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내리찍었다. 쾅, 쾅. 3번의 타격 끝에 문고리가 떨어져 나갔다. 강희수는 어깨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누구십니까? 안에는 군의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주사기를 든 채 떨고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이서연 중위가 누워 있었다. 강희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서연의 양팔과 다리는 침대의 끈으로 결박되어 있었다. 초점 없는 눈은 천장을 향해 멍하니 열려 있었고 입가에는 허여멀건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다. 명백한 약물 과다 투여 반응이었다. 이 개자식들이. 강희수가 군의관에게 달려들었다. 군의관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지만 독이 오른 호랑이를 피할 수는 없었다. 강희수는 군의관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뭐 투여했어? 당장 불어. 뭘 주사했냐고. 진정제입니다. 환자가 자해를 시도해서 어쩔 수 없이. 자해? 저게 자해를 막으려고 묶어놓은 꼴이야? 사지 멀쩡한 애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놔? 강희수는 군의관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침대로 달려가 이서연의 결박을 풀기 시작했다. 서연아. 서연아 나야. 강중령이야. 언니 왔어. 정신 차려. 이서연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네. 대위님. 잘. 못. 했어요. 살려. 주세요.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학습된 공포였다. 강희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4년 전 임관식에서 가장 씩씩하게 경례를 붙이던 그 당찬 후배는 온데간데 없었다. 누가 그랬어? 최민재 그 새끼가 그랬니? 응? 아니야. 아니야. 내가 꼬리쳤어. 내가 더러운 년이야. 이서연이 발작적으로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강희수는 이서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앙상하게 마른 등이 느껴졌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이건 범죄가 아니었다. 이건 살인이었다. 영혼을 죽이는 살인. 그때 복도에서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수십 명은 좋게 될 듯한 발소리였다. 포위해. 창문이랑 비상구 전부 막아. 강희수는 이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지독한 살기가 들어찼다. 도진아. 문 잠가. 단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헌병대가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무전기를 든 김도진이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곧이어 병실 문 밖으로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총구는 없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진압봉과 방패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느긋한 걸음걸이의 남자가 나타났다. 계급장은 별 2개. 소장. 7사단장 최무성이었다.
이게 무슨 추태인가 강중령. 남의 부대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을 폭행하고 환자를 납치하려 하다니. 최무성은 혀를 차며 병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침대 위에 이서연에게 머물렀다가 곧 흥미 없다는 듯 강희수에게로 옮겨갔다. 추태? 당신 아들놈이 저지른 짓에 비하면 이건 애교 수준이지. 당신이 군인이야? 별 달고 부하들 등쳐먹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강희수가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최무성은 여유만만했다. 그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강희수 중령. 자네를 상관 모욕,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군사시설 침입 및 기물 파손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내 아들, 증거 있나? 하지만 자네가 저지른 난동은 여기 있는 수십 명의 눈과 CCTV가 증거야.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강희수가 흥분해서 날뛰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위병소에서 시간을 끈 것도 법무참모가 도발한 것도 전부 이 순간을 위한 빌드업이었다. 강희수를 수사관이 아닌 범죄자로 만들어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려는 속셈이었다. 증거? 좋아. 증거 타령하니까 보여주지. 강희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려 했다. 녹음 기능을 켜두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있던 김도진이 강희수의 팔을 잡았다. 단장님, 죄송합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강희수의 손목에 닿았다. 수갑이었다. 강희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김도진을 바라보았다. 김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강희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김도진, 너 지금 동생 수술비가 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포기하십시오. 최무성이 박수를 쳤다. 훌륭해. 역시 김소령은 현명하군. 약속대로 자네 동생은 내일 당장 서울 최고의 병원에서 수술받게 될 거야. 빚도 전부 청산해주지. 강희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배신. 아무리 흔들렸다고 해도 설마 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김도진이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강희수는 저항할 힘조차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끌고 가. 영창에 쳐넣어. 그리고 이서연 중위는 상태가 악화되었으니 더 깊숙한 곳으로 옮긴다.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해. 헌병들이 달려들어 강희수의 양팔을 붙잡았다. 강희수는 반항하지 않았다. 아니, 반항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김도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도진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도진아, 끌려나가던 강희수가 나직하게 불렀다. 기억해라. 내가 널 죽이러 올 때는 경고 없이 올 거다. 김도진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다. 강희수는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 병실을 나갔다. 빗소리가 다시 거칠게 들려왔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최무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서연의 침대로 다가갔다. 쯧쯧. 운이 없었어, 아가씨.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돈 좀 쥐어주고 보냈을 텐데.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어? 최무성이 이서연의 뺨을 톡톡 쳤다. 이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물만 흘렸다. 사단 헌병대 지하 유치장.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독방. 강희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다. 수갑은 풀렸지만 철창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밖에는 무장한 헌병 둘이 교대로 감시를 서고 있었다. 스마트폰도 지갑도 신분증도 모두 압수당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젖은 군복 한 벌과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뿐이었다. 아, 강희수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완벽하게 당했다. 흥분에 눈이 멀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든 대가가 참혹했다. 이서연은 더 위험해졌고 자신은 갇혔으며 믿었던 부관은 배신했다. 식사입니다.
철창 아래 배 식구로 식판이 밀려 들어왔다. 퉁퉁 부른 짜장면이었다. 강희수는 식판을 발로 밀어버렸다. 최무성한테 가서 전해. 이딴 걸로 내 입 못 막는다고. 조용히 하십시오. 시끄럽게 굴면 독방 조명 끄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헌병은 사무적으로 대꾸하고 돌아섰다. 강희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머리를 식혀야 했다. 707 시절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도 살아서 돌아왔다. 방법은 있다. 반드시 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방금 전 상황을 복기했다. 김도진의 배신. 수갑을 채우던 그의 떨리는 손.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자신의 손바닥에 꾹 눌러주었던 무언가. 강희수는 주먹을 쥐고 있던 오른손을 폈다. 손바닥 안에 작은 쪽지가 꼬깃꼬깃 접혀 있었다. 수갑을 채우는 척하며 김도진이 몰래 쥐어준 것이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배신이 아니었나? 아니면 이중첩자? 강희수는 감시병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쪽지를 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다. 오늘 밤 2시. 환풍구. 이서연 중위 내일 아침 폐쇄병동으로 이송 예정. 짧은 두 문장. 하지만 강희수에게는 충분했다. 김도진은 배신한 척 연기를 한 것이었다. 최무성을 안심시키고 강희수를 최악의 상황에서 빼내기 위한 도박. 강희수는 쪽지를 입에 넣고 씹어 삼켰다. 종이의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래. 이거지. 그녀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시계를 볼 수는 없었지만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시까지는 앞으로 4시간.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구석에 낡은 환풍구가 보였다. 녹이 슬어 헐거워 보이는 나사들. 강희수는 입꼬리를 올렸다. 최무성. 축배는 아직 일러. 이 미친 호랑이가 철창을 씹어먹고 나갈 테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화천의 산골짜기 아무도 모르는 지하 감옥에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희수는 조용히 몸을 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사단장 관사. 최무성은 최고급 양주를 잔에 따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소파에는 김도진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소령 한 잔밖에. 오늘 아주 큰 공을 세웠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강중령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김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무성은 잔을 비우고 잔인하게 웃었다. 어떻게 하긴. 군법회의에 넘겨서 옷 벗겨야지. 실형 살게 만들어서 다시는 사회에 발 못 붙이게 할 거야. 자네도 증인으로 서야 하니 마음 단단히 먹어.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 자네는 내 라인이야 이제.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내년에 중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야. 최무성은 김도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김도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 있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단장님. 반드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도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이상 호랑이 새끼를 잡지 못하면 죽는 건 자신들이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다. 번쩍이는 섬광이 관사의 창문을 하얗게 비췄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피해 복수를 예고하듯이. 새벽 1시 55분. 사단 헌병대 지하 유치장은 죽은 듯 고요했다. 간간이 들려오는 것은 건물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와 복도 끝 당직 사관이 넘기는 책장 소리뿐이었다. 강희수는 철창 너머 감시병을 주시했다. 병사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습도와 피로가 겹쳐 정신을 놓기 딱 좋은 시간이었다. 강희수는 입안에 숨겨두었던 얇은 쇠조각을 꺼냈다.
식판을 발로 찰 때 몰래 젓가락 끝을 부러뜨려 숨겨둔 것이었다. 시작해볼까? 그녀는 소리 없이 침상 위로 올라갔다. 천장 구석에 위치한 환풍구. 녹슨 나사 4개가 그녀와 자유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강희수는 쇠조각을 나사홈에 끼웠다. 끼익. 미세한 금소금이 들리자 그녀는 멈췄다. 천둥이 치기를 기다렸다. 콰르릉. 천둥 소리와 동시에 강희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나사 하나가 풀렸다. 같은 방식으로 2개, 3개. 마지막 나사가 풀리는 순간 그녀는 떨어지는 환풍구 덮개를 한 손으로 받아냈다. 먼지가 훅 끼쳐왔지만 기침조차 참았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좁고 어두운 통로. 쥐새끼나 다닐 법한 곳이었지만 707 시절 하수구에서 사흘을 버틴 그녀에게는 4차선 도로처럼 느껴졌다. 기다려라, 최무성. 내 놈 목덜미를 물어뜯으러 가는 중이니까. 강희수는 포복으로 전진했다. 팔꿈치와 무릎이 거친 함석판에 긁혀 쓰라렸지만 속도는 줄지 않았다. 김도진이 말한 접선 장소는 본관 건물 뒤편, 폐기된 보일러실 환기구였다. 10분쯤 기었을까.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였다. 출구였다. 강희수는 조심스럽게 격자무늬 덮개를 발로 밀었다. 툭. 덮개가 열리고 눅눅한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을 확인하고 소리 없이 착지했다. 단장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김도진이었다. 그는 검은색 비옷을 입고 커다란 더플백을 메고 있었다. 늦었으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시간은 칼같이 지키네. 강희수가 피식 웃으며 먼지를 털어냈다. 김도진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면목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단장님을 빼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아. 내 연기 제법 늘었더군. 수갑 찰 때 손 덜덜 떠는 것만 빼면 완벽했어. 강희수는 김도진이 건넨 더플백을 열었다. 안에는 검은색 전술복과 전투화, 그리고 3단봉 2개와 테이저건, 바디캠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젖은 군복을 벗어 던지고 빠르게 전술복으로 갈아입었다.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자 비로소 전투 태세가 갖춰진 느낌이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서연 중위 이송 시간이 당겨졌습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옮길 모양입니다. 30분 뒤에 구급차가 출발합니다. 김도진의 말에 강희수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어디로? 민간 정신병원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약물로 폐인을 만들 작정입니다. 급하긴 급한가 보네, 최무성. 증거 인멸하려고 발악을 하는군. 강희수는 3단봉을 허리춤에 차고 장갑을 꼈다. 쫙. 가죽 장갑이 손에 감기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다. 도진아. 너 운전 실력 녹슬지 않았지? 707 수송팀장 출신입니다. 좋아. 구급차 우리가 접수한다. 의무대로 이동. 두 그림자가 빗속으로 사라졌다. 칠성부대의 어두운 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4단 의무대 후문. 앰뷸런스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다. 주위에는 사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넷과 군의관 한 명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빨리 실어. 사단장님 지시다. 해 뜨기 전에 처리해야 해. 헌병대장의 고함에 사내들이 들것을 들고 나왔다. 들것 위에는 축 늘어진 이서연이 묶여 있었다. 빗물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떨어졌다. 숲속 덤불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희수가 낮게 의졸였다. 인원 5. 무장은 곤봉이랑 전기 충격기. 헌병대장은 권총 차고 있어. 내가 사복 넷을 맡는다. 넌 헌병대장과 운전병을 처리해. 총소리 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신호 주시죠.
강희수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의무대 건물 외벽에 붙은 보안등을 향했다. 체행.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보안등이 깨지며 주위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다. 뭐야? 누가 불 껐어? 당황한 사내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강희수가 튀어나갔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없었다. 강희수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뒤로 접근해 무릎 뒤 오금을 걷어찼다. 소리를 낼 틈도 없이 쓰러진 사내의 명치에 강희수의 주먹이 꽂혔다. 하나. 누구냐? 다른 사내가 곤봉을 휘둘렀다. 강희수는 고개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품에서 3단봉을 꺼내 쫙 폈다.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강희수는 곤봉을 쳐내고 회전하며 사내의 관자놀이를 3단봉 끝으로 가격했다. 퍽! 사내가 나무 토막처럼 쓰러졌다. 둘. 순식간에 동료 둘이 당하자 남은 둘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 미친년이. 그들이 전기 충격기를 지직거리며 달려들었다. 강희수는 침착했다. 그녀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박차고 공중으로 도약했다. 707 시절 대테러 훈련으로 다져진 고공 발차기가 장렬했다. 양발이 동시에 두 사내의 가슴팍을 강타했다. 콰당. 사내들은 앰뷸런스 뒷문에 처박히며 기절했다. 넷. 정리 끝. 한편 운전석 쪽에서는 김도진이 헌병대장을 제압하고 있었다. 권총을 뽑으려던 헌병대장의 손목을 꺾고 유도 기술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끄악. 너 김도진. 죄송합니다, 대장님. 잠시 주무십시오. 김도진이 수도로 헌병대장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헌병대장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강희수는 앰뷸런스 뒷문을 열고 이서연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서연아,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강희수는 이서연의 결박을 풀고 김도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도진아, 서연이 데리고 안전가옥으로 튀어. 춘천에 내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어. 좌표 찍어줄 테니까 거기로 가서 숨어 있어. 단장님은요? 같이 안 가십니까? 김도진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강희수는 사단 본청 쪽을 바라보았다. 가장 높은 곳, 사단장실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설마 사단장실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거긴 지금 경계가 삼엄할 겁니다. 자살 행위입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우린 평생 쫓기는 신세야. 그리고 이서연의 명예는 영원히 꽃뱀으로 남는 거야. 끝을 봐야지. 강희수는 바닥에 떨어진 헌병대장의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한테 빚진 게 있잖아. 최무성 그 늙은이가.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야지. 하지만 가. 서연이 잘못되면 너 나한테 죽어. 이건 명령이다. 강희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도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서연 중위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단장님. 김도진이 이서연을 태운 앰뷸런스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은 강희수는 빗물을 닦아내며 사단 본청을 올려다보았다. 번쩍. 번개가 치며 건물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5층. 사단장실. 강희수는 전술조끼에 끈을 조였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단 본청 로비는 이미 비상경계 태세였다. 강희수의 탈출 소식이 전해진 모양이었다. 중무장한 수색대원들이 입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강희수는 정문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건물 측면 배수관이 있는 쪽으로 이동했다. 미끄러운 외벽이었지만 배수관과 창틀을 이용하면 5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녀는 장갑에 송진 가루를 묻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벽을 타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바람이 몸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거미처럼 벽에 붙어 한층 올라갔다. 3층, 4층.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5층 사단장실 창문 아래 도착했다.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강희수는 난간을 잡고 숨을 골랐다. 안에서 최무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 놓쳐? 이 밥통 같은 새끼들이. 당장 전 병력 풀어서 잡아. 산을 뒤져서라도 찾아내.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최무성의 그림자가 커튼에 비쳤다. 강희수는 허리춤에서 윈도우 브레이커를 꺼냈다. 그리고 로프를 난간에 단단히 고정했다. 똑똑. 룸서비스 왔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와장창. 거대한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폭풍우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사단장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강희수가 사단장실 바닥에 착지했다. 구르며 충격을 흡수한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누구냐? 수화기를 들고 있던 최무성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흠뻑 젖은 검은 전술복, 피와 흙탕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것은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악귀였다. 놀랐나? 계급장 떼고 붙자고 했잖아. 그래서 왔어. 강희수가 뚜벅뚜벅 걸어갔다. 유리 조각이 군화 발밑에서 으적으적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경비병. 어디 있어? 당장 들어와. 최무성이 책상 위에 비상벨을 미친 듯이 눌렀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강희수가 들어오기 전 외벽 배전반의 통신 케이블을 끊어버린 덕분이었다. 소용없어. 지금 이 방은 세상이랑 단절됐거든. 너랑 나 단둘뿐이야. 최무성은 허겁지겁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강희수가 더 빨랐다. 그녀가 집어 던진 3단봉이 최무성의 손등을 정확히 가격했다. 악!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희수는 책상을 뛰어넘어 최무성의 멱살을 잡았다. 억센 힘에 최무성이 붕 떠올랐다. 우리 서연이한테 약 먹이라고 시킨 게 너냐? 이건 하극상이야. 군법 회의감이라고. 날 죽이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최무성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군법? 웃기지 마. 내가 군법을 논할 자격이 있어? 넌 그냥 제복 입은 양아치야. 강희수는 최무성을 들어올려 벽에 걸린 대형 작전 지도로 집어 던졌다. 쿵. 액자가 박살나며 최무성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일어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강희수는 바닥에 떨어진 사단장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화려한 자개로 장식된 지휘봉. 권위의 상징이었다. 이걸로 애들 조인트 까고 다녔다며? 내 아들놈 뒤치다꺼리 안 한다고. 딱. 강희수가 지휘봉으로 최무성의 정강이를 후려쳤다. 뼈가 울리는 고통에 최무성이 비명을 질렀다. 아, 살려줘. 제발. 아파? 서연이는 이것보다 100배는 더 아팠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난도질당했으니까. 강희수는 지휘봉을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꺾어버렸다. 우지끈. 두 동강난 지휘봉을 바닥에 버린 그녀는 최무성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말해. 내 입으로 불어. 이서연 성추행 내 아들놈이 한 짓이고 넌 그거 덮으려고 조작했다고. 증거 있어?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야. 끝까지 발뺌하는 최무성. 강희수는 주머니에서 펜처럼 생긴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최무성의 눈앞에 흔들었다. 이거 보여? 지금 돌아가고 있어. 그리고 내 가슴에 달린 이 바디캠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전송 중이야. 내가 여기서 개소리하는 거 이미 내 동료들이 다 듣고 있다고.
사실 클라우드 전송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최무성의 판단력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다. 뭐라고? 선택해. 여기서 나한테 맞아 죽고 뉴스에 시체로 나올래? 아니면 자백하고 간방 가서 콩밥 먹을래? 난 전자가 더 마음에 드는데. 강희수가 주먹을 들어 올렸다. 707 시절 살인 병기라 불리던 그 주먹이었다. 최무성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주먹에 맞으면 죽는다. 말할게. 내가 했어. 민재 그놈이 사고 쳤다고 해서 내가 헌병대장이랑 짜고 덮었어. 이서연이 미친 거라고 조작하라고 내가 시켰어. 됐냐? 최무성이 울부짖으며 털어놓았다. 강희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빙고. 목소리 아주 잘 들어갔네. 그때 쾅 하고 사단장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중무장한 수색대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사격 개시. 쏘지 마. 야, 이 새끼들아, 쏘지 마. 나 여기 있어. 최무성이 강희수를 방패막이 삼으려 했지만 강희수는 이미 그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손을 들었다. 진정들 해. 볼일 다 봤으니까. 강희수 중령. 당장 무장 해제하고 투항해라. 수색대장의 고함에 강희수는 싱긋 웃으며 바디캠을 가리켰다. 이거 보이나? 방금 너희 사단장님이 아주 감동적인 자백을 하셨거든. 이거 지우고 싶으면 나를 쏘든가. 대신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너희들도 전부 공범 되는 거야. 잘 생각해. 수색대원들이 멈칫했다. 최무성이 바닥을 기어가며 소리쳤다. 저거 뺏으라고. 쏴버려. 하지만 수색대장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이미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희수의 당당한 태도 그리고 공포에 질려 추태를 부리는 사단장의 모습.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이 상황의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때 깨진 창문 너머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 사단장실 안으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강희수가 창밖을 보며 웃었다. 헬기에는 육군본부 헌병 마크가 선명했다. 계룡대에서 급파된 중앙수사단 본대 병력이었다. 강희수가 미리 심어둔 믿을 수 있는 후배가 강희수의 SOS 신호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다. 전 병력 무장 해제하고 대기하라. 지금 이 시각부로 7사단 지휘권은 육군본부에서 접수한다. 확성기 소리가 영내를 울렸다. 수색대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총구를 내렸다. 최무성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검은 대테러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창문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강희수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딱 맞춰 왔어. 청소할 시간이다. 강희수는 멍하니 앉아있는 최무성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다. 아까 김도진이 자신에게 채웠던 바로 그 수갑이었다. 철컥. 최무성 소장. 당신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성폭력 범죄 은폐 및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변호사는 선임하든 말든 알아서 해. 어차피 넌 끝났으니까. 최무성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은색 수갑이 서치라이트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강희수는 깨진 창가로 다가갔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화천의 산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도진아 서연아. 끝났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비냄새 섞인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것은 승리의 냄새였고 정의의 냄새였다. 미친 호랑이의 사냥이 완벽하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화천의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7사단 사령부 연병장.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여전히 진흙탕이었다. 그 진흙탕 위로 포승줄에 묶인 최무성 소장이 끌려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찬란한 별 2개는 진흙이 묻어 볼품없이 더럽혀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육사 동기회장이 누구인지 아냐고. 감히 나한테 수갑을 채워? 너희들 전부 옷 벗길 거야. 최무성은 호송차에 타기를 거부하며 발버둥 쳤다. 육군본부 수사관들이 난처한 듯 땀을 흘렸다. 그때 멀리서 캔커피 하나가 날아와 최무성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했다. 퍽! 최무성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들었다. 본청 현관 계단에 강희수가 걸터 앉아 있었다. 젖은 머리를 대충 털어넘긴 그녀는 아직도 피 묻은 전술복 차림이었다. 시끄러워서 커피를 마실 수가 없네. 야, 똥별. 목청 좋은 거 보니 아직 덜 맞았나 봐. 가 강희수. 내년이 내 앞길을 막고 무사할 것 같으냐. 내 변호인단이 도착하면 이따위 강압 수사는 전부 무효야. 내가 당한 폭행, 협박 전부 고소할 거다. 그러시든가. 근데 그거 아나? 뱀이 아무리 혀를 날름거려봤자 독리가 빠지면 그냥 지렁이야. 넌 이제 지렁이고. 강희수는 손가락으로 호송차를 가리켰다. 태워. 짐짝 씻는데 예우가 무슨 필요야. 수사관들이 강희수의 기세에 힘을 얻어 최무성을 강제로 차 안에 밀어넣었다. 쿵 하고 문이 닫히자 비로소 연병장의 고요가 찾아왔다. 강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쉴 틈이 없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법리 다툼, 증거 싸움. 놈들은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그때 주머니 속에 대포폰이 진동했다. 김도진이었다. 단장님, 서현중위 춘천 안전가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합니다. 고생했다. 놈들 추격은 없었나? 네. 단장님이 본청을 뒤집어 놓으신 덕분에 시선이 전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김도진이 말을 흐렸다. 뭔데? 최민재 대위가 안 보입니다. 사단장 관사에도 BOQ에도 없습니다. 아까 사단장이 체포될 때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강희수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아비가 잡혀가는데 아들놈이 안 보인다? 도망친 것이다. 아니면 더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거나. 쥐새끼가 구멍을 찾아 들어갔군. 도진아, 너 707 시절에 통신감청 특기였지? 녹슬지 않았습니다. 최민재 휴대폰 위치 추적해. 꺼져 있을 확률이 높지만 마지막 신호 잡히는 기지국이라도 찾아내. 그리고 놈의 카드 내역 하이패스 기록 전부 뒤져. 이 새끼 분명히 해외로 뜨려고 할 거야.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희수는 헬기장으로 향했다. 서울로 복귀해야 했다. 육군본부 법무실과 검찰단이 벌써 시끄러웠다. 최무성의 라인들이 구명운동을 시작했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로펌 사무실. 육군 법무감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박태수는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보며 혀를 찼다. 화면에는 현직 사단장, 성범죄 은폐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쯧쯧. 최 소장 이 양반 일을 거칠게 처리하더니 결국 탈이 났구만. 박태수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인터폰을 눌렀다. 나다. 7사단건 TF팀 꾸려. 강압수사, 불법 체포, 증거 위조. 이 3가지 프레임으로 간다. 강희수 중령, 그 여자 과거 전력 좀 캐보고. 707 시절 과잉 진압으로 징계받은 거 있지? 그거 부풀려서 언론에 흘려. 미친 개가 무고한 장군을 물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었다.
수임료로 이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입금된 상태였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떻게 덮느냐가 중요할 뿐. 군대는 계급이지 정의가 아니라고. 박태수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조사실. 서울로 압송된 최무성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잠시 후 조사실 문이 열리고 박태수 변호사가 들어왔다. 고생 많으십니다, 장군님. 받기 좀 소란스럽죠? 금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 박 변호사.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군. 저 무식한 수사관 나부랭이들이 내 몸에 손을 댔어. 이거 진단서 끊어놨지? 물론입니다. 전치사주. 갈비뼈에 실금이라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타박상 정도라 좀 아쉽네요. 그래도 강희수 중령을 폭행치상으로 역고소하기엔 충분합니다. 그때 매직미러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희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여기가 동창회장인 줄 아나? 아주 화기애애하네. 강희수는 의자를 끌어다가 박태수의 코앞에 놓고 앉았다. 강희수 중령님 되시죠? 초면에 실례지만 피의자 접견 중에는 자리를 비켜주시는 게. 피의자? 아니지. 현행범이지. 그리고 당신 박태수 변호사. 육군 법무관 출신. 군납 비리 사건 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받아낸 선수. 강희수는 박태수의 이력을 줄줄 펐다. 박태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근데 이번엔 번지수 잘못 찾았어. 이건 비리가 아니라 강력범죄야. 그리고 내가 잡은 놈은 절대 안 놓쳐. 법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령님. 증거가 있어야죠. 최 소장님의 자백. 그거 폭행과 협박에 의한 거 아닙니까? 녹취록 들어보니 지휘봉 부러뜨리는 소리까지 나던데. 그게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박태수는 노련했다. 강희수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러왔다. 그래? 그럼 이건 어때? 강희수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최무성 사단장실 금고에서 나온 거야. 비밀 장부. 지난 3년간 군납업체한테 받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아들 최민재가 사고 칠 때마다 합의금으로 나간 돈의 출처. 전부 여기 들어있어. 사실 이 USB는 현장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었다. 3장과 4장 사이 강희수가 사단장실을 뒤질 때 발견한 것이었지만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강희수는 블러핑을 걸었다. 놈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기 위해서였다. 최무성의 눈이 커졌다. 그게 왜 거기서? 왜? 없어진 줄 알았어? 내가 증거 인멸하려고 태운 건 껍데기야. 진짜는 내가 챙겼지. 이거 언론에 터지면 성범죄 은폐는 애교 수준이 될 텐데. 횡령, 배임, 뇌물수수. 변호사 양반 이거 다 막으려면 수임료 더 받아야겠는데? 박태수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해서 뒤집을 수 있지만 돈 문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싸움이었다. 선택해. 성범죄 은폐 인정하고 옷 벗을래? 아니면 뇌물까지 엮여서 평생 감방에서 썩을래? 강희수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다. 시간 줄 테니까 잘 상의해봐. 아, 그리고 박 변호사님.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러워서 자빠지면 전치 사주는 나오겠던데. 강희수는 쾅소리 나게 문을 닫고 나갔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사실 USB는 암호가 걸려 있어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상태였다.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암호를 풀어야 했다. 그때 김도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최민재 위치 파악 완료. 인천항. 미랑 브로커와 접촉 중. 강희수의 눈이 번뜩였다. 인천. 대한민국을 뜨려는 쥐새끼를 잡을 마지막 기회였다. 기다려라. 뱀 대가리 자르기 전에 꼬리부터 밟아줄 테니까.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인근의 낡은 컨테이너 야적장. 해풍에 섞인 비릿한 짠내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야적장 구석, 컨테이너 사무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무실 안 최민재 대위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사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짧은 머리와 검게 탄 피부는 영락없는 군인이었다. 배는 언제 오는 거야? 돈 줬잖아. 아따, 거 양반 성격 급하네. 해경 단속이 심해서 타이밍 보고 있으니까 좀 앉아 계셔.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낸 브로커가 컵라면을 후루룩거리며 대꾸했다. 최민재는 미칠 지경이었다. 아버지가 체포되는 걸 보고 기겁해서 도망쳐 나왔다. 강희수라는 여자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에 오금이 저렸다. 걸리면 죽는다. 그 여자는 진짜다. 최민재는 가방을 끌어안았다. 가방 안에는 현금 5천만 원과 외장 하드가 들어있었다. 외장 하드. 그의 모든 컬렉션이 들어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서연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가 건드렸던 수많은 여군의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해외 서버에 올리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추악한 망상에 빠져 있었다. 그때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쿵. 뭐야? 브로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야, 막내야. 밖에 누구 왔냐? 대답이 없었다. 브로커는 품에서 회칼을 꺼내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최민재는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끼익. 철문이 열리고 브로커가 고개를 내미는 순간. 퍽. 검은 그림자가 브로커의 얼굴을 강타했다. 브로커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낮아빠졌다. 컵라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강희수였다. 그리고 그 뒤로 3단봉을 든 김도진이 서 있었다. 찾았다, 쥐새끼. 강희수가 모자를 벗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최민재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강희수.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아버지 면회는 가야지? 오지 마.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최민재는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허공에 휘둘렀다. 훈련받은 장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엉성한 폼이었다. 칼? 귀엽네. 군인이 총 놔두고 칼장난이라니. 강희수는 혀를 차며 다가갔다. 그때 쓰러졌던 브로커가 비틀거으며 일어났다. 그리고 안쪽 방에서 대기하던 조직원 넷이 우르르 튀어나왔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험악한 놈들이었다. 뭐야 이년은?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야? 브로커가 코피를 닦으며 소리쳤다. 영업? 사람 빼돌리는 게 영업이면 내가 하는 건 청소야. 쓰레기 청소. 강희수는 김도진을 돌아보았다. 도진아. 너 3분이면 되지? 2분이면 충분합니다. 김도진이 3단봉을 펴며 앞으로 나섰다. 좋아. 난 저 찌질이 좀 교육해야겠으니까 잔챙이들은 내가 맡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난투극이 벌어졌다. 좁은 컨테이너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도진은 유연한 몸놀림으로 조직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다. 707 시절 강희수에게 혹독하게 훈련받은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강희수는 난장판을 뚫고 최민재에게 직진했다. 최민재가 덜덜 떨며 칼을 찔러왔다. 강희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왼팔에 감은 가죽 재킷으로 칼날을 막아내고 오른손으로 최민재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아!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강희수는 최민재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책상 위로 패대기 쳤다. 이서연이. 기억나지? 내가 약 먹이고 짐승처럼 굴었던 그 여자. 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최민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다.
비겁했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잔인한 전형적인 소인배였다. 강희수는 최민재가 안고 있던 가방을 낚아챘다. 지퍼를 열자 현금 뭉치와 외장 하드가 보였다. 이게 내 목숨줄인가 보지? 강희수는 외장 하드를 꺼내 들었다. 최민재가 손을 뻗었다. 아, 안 돼. 그거 내 거야. 내 거? 여기 찍힌 여자들 인생은? 그건 누구 건데? 강희수는 외장 하드를 바닥에 놓고 군화 발뒤꿈치로 힘껏 밟았다. 콰직. 플라스틱 케이스가 부서지고 내부의 디스크가 으스러졌다. 으아. 내 돈. 내 영상. 최민재가 절규했다. 강희수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걱정 마. 이건 복사본일 테고 원본은 내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있겠지. 그거 다 찾아서 복구할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 만천하에 공개해 줄게.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상황은 정리되었다. 김도진이 조직원들을 전부 바닥에 눕히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단장님, 경찰에 인계합니까? 아니. 경찰 부르면 또 최무성 라인이 개입해서 불구속 수사니 뭐니 시간 끌 거야. 우리가 직접 압송한다. 육봉 구치소 독방에 쳐넣어. 강희수는 널브러진 최민재의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갔다. 일어나. 내 아버지가 옆방에서 기다리신다. 최민재는 다리가 풀려 걷지도 못했다. 강희수는 그를 짐짝처럼 차 트렁크에 실었다. 인천항의 밤바다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차에 올라타며 강희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반 왔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강희수는 태블릿을 켜고 이서연의 사진을 보았다. 웃고 있는 옛날 사진. 반드시 이 웃음을 되찾아 주리라. 하지만 강희수는 몰랐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덤비듯 서울의 구치소에서는 최무성이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최무성은 면회 온 박태수 변호사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이서연. 그년이 문제야. 그년 입만 막으면 돼. 입을 막다니요? 죽이기라도 하란 말씀입니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누가 죽이래? 미친년으로 만들라니까. 정신병원 기록 있잖아. 그걸로 언론 플레이하고 놈들보다 먼저 증인 보호소를 쳐. 강희수가 없는 틈을 타서. 최무성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강희수. 내년이 내 아들을 잡으러 간 사이에 나는 내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겠다. 서울로 달리는 강희수의 차. 그리고 춘천 안전가옥으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검은 승합차들. 엇갈린 운명 속에서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새벽 3시의 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김도진이 모는 검은색 세단은 속도계 바늘이 한계치까지 꺾인 채 질주하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손발이 묶인 최민재가 짐짝처럼 구겨져 있었고 조수석의 강희수는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다. 도진아 더 밟아. 이미 180입니다, 단장님. 빗길이라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안전가옥 경비팀장이 전화를 안 받아. 느낌이 안 좋아. 강희수의 육감. 707 시절 수없이 사선을 넘나들며 다져진 그 본능이 뇌랄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최무성이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위인이 아니었다. 놈은 벼랑 끝에 몰린 쥐였고 쥐는 고양이를 물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는 법이었다. 그때 강희수의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안전가옥 경비일. 강희수는 거칠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 중사. 보고해. 나 단장님. 놈들입니다. 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비명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강희수 중령.
내가 딴 곳에서 힘 빼는 사이에 빈집털이 좀 하러 왔다. 이서연이는 우리가 잘 데리고 놀다가 보내줄게. 정신병원으로. 너 누구야? 이서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건드리면 내가 인천에서 날아오려면 최소 2시간이야. 그 사이면 우린 상황 끝내고 국밥 한 그릇 말아먹고 있겠는데? 하하. 뚝. 전화가 끊겼다. 강희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2시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춘천 안전가옥에는 이서연을 지키기 위해 후배 부사관 2명을 배치해 두었지만 전문적인 해결사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버티기 힘들었다. 차 세워. 네. 고속도로 한복판입니다. 세우라고. 끼익. 차가 갓길에 미끄러지며 멈췄다. 강희수는 뒷좌석으로 몸을 돌려 최민재의 멱살을 잡았다. 야. 내 아비가 보낸 걔들 대장이 누구야? 어디 소속이야? 나도 몰라.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고 했어. 진짜야. 최민재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강희수는 그를 내팽개치고 다시 앞을 보았다. 방법이 없었다. 자신이 가는 동안 이서연은 끝장난다. 그때 강희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화천 인근 춘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자신이 군 생활을 하며 유일하게 빚을 졌던 그리고 가장 위험한 남자. 강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검색했다. 저장된 이름은 미친 개.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새벽 3시다. 죽고 싶냐? 잠긴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서린 살기는 여전했다. 나야. 강희수. 호랑이?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뉴스 보니까 7사단 뒤집어 놨던데. 부탁 하나만 하자. 아니 빚 좀 갚아. 빚이라. 춘천 소양댐 인근 안전가옥. 주소 찍어줄게. 지금 당장 가. 내가 왜? 거기 내 새끼가 있어. 짐승들이 물어뜯으려고 해. 내가 가려면 2시간 걸려. 내가 가면 20분이면 돼.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라이터 켜는 소리, 그리고 깊게 담배 연기를 뱉는 소리가 들렸다. 상대는 최무성 사단장이 고용한 해결사들. 숫자 불명. 무장 수준은 흉기 소지 추정. 재밌네. 군바리들이랑 노는 건 질렸는데 깡패 새끼들이라면 몸 좀 풀어도 되겠지. 죽이지는 마. 산송장으로만 만들어. 노력은 해보지. 끊어. 출발한다. 전화가 끊겼다. 강희수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그가 움직인다. 국군정보사령부 HID 출신의 블랙 요원 박철우. 과거 작전 중에 강희수가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인간 병기였다. 도지나 밟아. 200으로 밟아. 철우 그놈이 버텨줄 때 우리가 도착해야 해. 엔진이 비명을 질렀다. 차는 다시 빗길을 뚫고 춘천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같은 시각 춘천 안전가옥. 고요하던 별장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유리창은 모조리 깨졌고 거실 바닥에는 강희수가 배치한 경호원 박 중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이서연이 어디 숨었어? 나와. 검은 복면을 쓴 5명의 사내들이 집안을 휘젓고 다녔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회칼이 들려 있었다. 최무성의 사주를 받은 전문 용역 깡패들이었다. 이서연은 2층 다락방 구석 옷장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물건 부서지는 소리, 욕설, 그리고 박 중사의 신음소리. 살려주세요. 단장님. 살려주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강희수를 찾았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 멀었다. 그때 다락방 문이 벌컥 열렸다. 여기 숨었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복면을 쓴 사내 하나가 비릿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강력한 환각제였다. 이걸 맞고 경찰에 발견되면 그녀는 영락없는 마약 중독자이자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것이었다.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이서연이 옷장 문을 잡고 버텼지만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문이 뜯겨나가고 사내가 이서연의 머리채를 잡았다. 얌전히 있어. 한 방이면 뽕 간다니까? 아버지 백 믿고 설치는 년이 말이 많아. 사내가 주사기를 이서연의 팔에 꽂으려는 순간이었다. 와장창. 다락방 창문이 깨지며 무언가가 날아들어 사내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벽돌이었다. 사내가 비틀거리는 사이 창틀을 밟고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뛰어들었다. 검은색 모터사이클 재킷에 찢어진 청바지. 덥수룩한 수염. 박철우였다. 아씨. 2층인 줄 알았는데 높네. 박철우는 목을 우두둑 꺾으며 사내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 해결사냐? 주사기 들고 설치는 꼴이라니. 양아치도 급이 있지. 너 뭐야? 이 새끼 죽여. 사내가 소리치자 아래층에 있던 나머지 4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좁은 다락방에서 1대5의 대치 상황. 하지만 박철우는 주머니에서 손도 빼지 않았다. 강희수 그 여자가 부탁만 안 했어도 내들 오늘 제삿날인데. 운 좋은 줄 알아라. 박철우의 눈빛이 변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의 주먹을 고개만 까딱해 피한 그는 순식간에 품에서 손을 빼 놈의 턱을 올려쳤다. 쩍.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기절했다. 하나. 박철우는 좁은 공간을 이용해 놈들이 한꺼번에 덤비지 못하게 했다. 회칼을 든 놈이 찌르려 하자 그는 쓰러진 놈의 몸을 방패 삼아 막아내고 로우킥으로 무릎을 박살냈다. 으악. 하지만 숫자가 많았다. 뒤에서 강목이 날아와 박철우의 등을 쳤다. 퍽. 보통 사람이라면 쓰러졌겠지만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다. 안마하냐? 박철우가 강목을 잡고 뺏어 놈의 머리통을 후려쳤다. 그 난장판 속에서 이서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박철우가 놈들을 막아내고 있었지만 놈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 덤벼들었다. 박철우의 입가에도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때 집 밖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타이어가 타는 냄새와 함께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추는 자동차 소리.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익숙한 고함이 들려왔다. 이 개새끼들아. 강희수였다. 그녀가 거실을 가로질러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그녀의 손에는 인천항에서 챙겨온 3단봉 2개가 들려 있었다. 양손에 3단봉을 든 그녀는 마치 쌍검을 든 검투사 같았다. 철우야. 비켜. 박철우가 시익 웃으며 옆으로 빠졌다. 강희수가 태풍처럼 들이닥쳤다.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여? 그것도 약을 들고? 강희수의 3단봉이 춤을 췄다. 그녀는 자비가 없었다. 팔, 다리, 쇄골. 놈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뼈마디를 정확히 노렸다. 좁은 다락방은 비명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 남은 주사기를 들었던 놈이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강희수가 3단봉을 집어 던졌다. 봉은 회전하며 날아가 놈의 종아리에 꽂혔다. 아! 놈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강희수는 천천히 걸어가 놈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뺏었다. 그리고 놈의 멱살을 잡아 창밖으로 몸을 내밀게 했다. 이거 서연이한테 놓으려고 했냐? 이 안에 든 게 뭐야? 필로폰? 졸피뎀?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키면 다 해? 그럼 뛰어내려. 강희수가 손을 놓으려는 신용을 하자 놈이 기겁하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도진아. 밧줄 가져와. 이 새끼들 전부 굴비처럼 엮어서 마당에 매달아놔. 경찰 올 때까지 비 좀 맞게. 상황은 정리되었다. 박철우는 벽에 기대어 담배를 하나 물었다. 늦었네, 호랑이.
10분만 늦었으면 내 새끼 약쟁이 될 뻔했다. 고맙다. 이 빚은 나중에 갚을게. 강희수는 떨고 있는 이서연에게 다가갔다. 피 묻은 장갑을 벗고 따뜻한 손으로 이서연의 뺨을 감쌌다. 서연아. 괜찮아. 언니 왔어.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내가 약속할게. 이서연이 강희수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강희수는 이를 악물었다. 최무성. 이제 법이고 나발이고 놈의 숨통을 끊어놓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침 9시. 서울 육군본부 검찰단.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해가 떴지만 강희수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그녀는 피 묻은 전술복 대신 김도진이 챙겨온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가슴에 달린 약장들과 중령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조사실 안. 최무성 소장은 여전히 뻣뻣했다. 박태수 변호사가 옆에서 코치를 하고 있었다. 묵비권 계속 행사하십시오. 저쪽에서 내밀 수 있는 건 정황 증거뿐입니다. 녹취록은 불법 감청이라 증거 채택 안 됩니다. 민재 도련님만 입 다물면 이깁니다. 그때 강희수가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최 소장님. 구치소 잠자리는 좀 불편하셨을 텐데. 흥. 내년이 언제까지 기고만장할지 보자. 내 변호인단이 벌써 국방부에 탄원서 냈어. 불법 체포 가혹행위. 너 옷 벗을 준비나 해. 최무성이 코웃음을 쳤다. 강희수는 의자에 앉아 파일철을 책상 위에 던졌다. 옷 벗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리고 당신 아들. 강희수는 파일철을 펼쳤다. 맨 위에 있는 사진. 새벽에 인천항에서 찍힌 최민재의 처참한 몰골, 그리고 박살난 외장 하드의 잔해였다. 최민재. 새벽 4시에 인천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밀항시도 외환관리법 위반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가 아주 화려하더군요. 최무성의 눈꼬리가 떨렸다. 민재가?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잡히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술술 불던데요. 아버지가 시켰다. 헌병대장이랑 짜고 쳤다. 자기는 억울하다. 강희수는 거짓말을 섞었다. 사실 최민재는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지만 강희수가 원하는 만큼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죄수의 딜레마. 서로 격리된 상태에서 상대가 불었다고 믿게 만들면 먼저 입을 여는 쪽이 살 길을 찾게 된다.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 날 파리가 없어.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강희수는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새벽 춘천 안전가옥을 습격했던 깡패들의 진술 영상이 재생되었다. 마당에 굴비처럼 엮여서 비를 맞던 그들은 경찰이 오자마자 살려달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무성 사단장 측근이라는 변호사가 시켰어요. 이서연 중위한테 마약 주사해서 미친년 만들라고. 돈은 5천 받았습니다. 영상을 본 박태수 변호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자신이 사주한 일이 드러난 것이다. 박 변호사님. 이건 살인 교사 및 청부 폭력입니다. 변호사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당신도 옆방으로 가셔야겠는데? 강희수가 박태수를 노려보았다. 박태수는 헛기침을 하며 주섬주섬 서류를 챙겼다. 저 장군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거는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게. 뭐? 이봐. 박 변호사. 돈 받아 처먹고 어딜 도망가. 최무성이 소리쳤지만 박태수는 도망치듯 조사실을 빠져나갔다. 이제 방 안에는 강희수와 최무성 단둘뿐이었다. 강희수는 천천히 최무성에게 다가갔다. 보세요. 당신이 믿던 돈, 권력, 인맥. 다 껍데기야. 위기 닥치니까 쥐새끼처럼 도망가는 거 봐. 너 원하는 게 뭐냐? 돈? 진급? 말만 해. 내 비밀 계좌에 있는 돈 절반. 아니, 전부 줄게.
그러니까 이거 덮자. 응? 최무성이 비굴하게 매달렸다. 강희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최무성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책상을 쾅 내려쳤다. 돈? 그 더러운 돈으로 내 명예를 사겠다고? 강희수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4년 전 임관식 때 찍은 사진. 이서연과 강희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아이의 웃음. 당신이랑 내 아들놈이 짓밟은 그 웃음. 돈으로 보상이 될 것 같아? 당신은 군인도 아니야. 그냥 제복 입은 범죄자지. 재판? 기대해. 내가 증인석에 서서 당신이 한 짓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까발려 줄 테니까. 그리고 강희수는 최무성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아들 최민재. 내가 복구한 외장 하드 영상 이미 방송국에 보냈어. 오늘 저녁 9시 뉴스. 온 국민이 내 아들이 어떤 괴물인지 보게 될 거야. 넌 사회적으로 매장이야. 아, 안 돼. 최무성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들의 범죄가 전파를 타면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 여론재판 그리고 법의 심판. 그는 완벽하게 파멸했다. 강희수는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 의자에 김도진이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재판 남았어. 서현 중위는 병원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도진이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아까 방송국 PD한테 연락 왔습니다. 단장님이 보내신 자료 데스크 승인 떨어졌답니다. 오늘 밤 특종으로 나갑니다. 그래. 잘 됐네. 강희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계룡대의 하늘은 맑았다. 지난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도진아. 나 밥 좀 사줘라. 국밥 먹고 싶다. 뜨끈한 걸로. 네. 계룡 시내에서 제일 잘하는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강희수와 김도진이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하지만 강희수는 알고 있었다. 악은 잡초와 같아서 뽑아도 다시 자라난다는 것을. 최무성 하나를 잡았다고 군대의 어둠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친 아모랑이의 이빨이 남아있는 한 어둠 속에 숨은 쥐새끼들은 밤잠을 설쳐야 할 것이다. 강희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가자. 밥 먹고 힘내서 남은 쓰레기들 청소하러 가야지.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복도를 울렸다. 또각또각. 그것은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멈추지 않는 행진곡이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지난밤 방송국을 통해 최민재의 추악한 범죄 영상과 최무성 소장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법원 밖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그 함성이 법정 안까지 웅웅거리며 밀려들어왔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무성과 최민재 부자. 화려했던 별 2개는 사라지고 가슴에 수임 번호가 박힌 푸른색 수의를 입은 최무성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다. 옆에 앉은 최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인 최무성은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군인입니다. 강희수 중령의 체포 과정은 명백한 불법이었으며 강압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새로 선임된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핏대를 세우며 변론했다. 돈으로 바른 호화 변호인단이었다. 그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 정복을 갖춰 입은 강희수가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다. 짖어라. 목이 터져라 짖어봐. 그래야 나중에 목줄 챌 때 더 재밌으니까. 검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증인 신청합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 강희수 중령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강희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나갔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깼다. 그녀가 증인석에 앉자 최무성이 이를 갈며 노려보았다. 강희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비릿하게 웃어주었다. 변호사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다가왔다. 증인. 체포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고 지휘봉을 부러뜨리며 협박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대답에 변호사가 오히려 당황했다. 그렇다면 이는 직권남용이자 가혹행위 아닙니까? 수사관이 피의자를 폭행하다니 이건 야만적인 짓입니다. 야만이라. 변호사 양반 뭔가 착각하고 있군. 강희수가 마이크를 잡고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군인이고 내 임무는 적을 섬멸하는 겁니다. 내 부하 내 전우를 건드린 놈은 더 이상 아군이 아닙니다. 그건 적입니다. 적을 제압하는데 뺨 좀 때리고 몽둥이 좀 부러뜨린 게 뭐 대수입니까? 총으로 쏴 죽이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숙, 증인, 법정에서는 언행을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저 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보세요. 말 다 했어? 변호사가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다. 강희수는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말장난은 그만합시다. 재판장님, 검찰 측에서 제출한 영상 증거 외에 제가 어제 복구한 추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추가 영상입니까? 최민재의 클라우드에서 찾은 겁니다. 놈이 지웠다고 생각했던 원본이죠. 여기에는 이서연 중위 사건 당일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저들이 무죄라고 지저댈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변호사가 기겁하며 막아서려 했지만 재판장은 증거 채택을 허가했다. 법정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영상은 흔들리는 화면으로 시작되었다. 최민재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였다. 이거 놔주세요. 대위님 제발. 이서연의 애원하는 목소리. 그리고 짐승처럼 달려드는 최민재. 거부하는 이서연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폭행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상 말미에 걸려온 전화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아빠, 나 사고 쳤어. 어떡해. 이 멍청한 새끼. 일단 개입부터 막아. 헌병대장 보낼 테니까 약 먹여서 재워. 자살 시도 한 걸로 꾸밀 테니까 걱정 마. 최무성의 목소리였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들이 찍은 불법 촬영물이 아비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법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방청석에서 욕설과 비명이 터져 나왔다. 최무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최민재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끄라고. 저거 내 거 아니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다. 김도진이 밀고 들어오는 휠체어에는 환자복을 입은 이서연이 타고 있었다. 아직 창백하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피해자 이서연 중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강희수가 증인석에서 내려와 이서연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할 수 있어. 서연아. 저놈들 똑바로 봐.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민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사람은 악마입니다. 저를 짓밟고 제 영혼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사단장인 그의 아버지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사회에서 매장하려 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이서연의 오열에 방청객들도 함께 울었다. 판사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게임은 끝났다. 강희수는 피고인석으로 다가가 최무성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들리나? 저 울음소리. 내가 만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의 증언이다. 이제 내 차례야. 그 지옥으로 들어갈 시간이다. 최무성은 고개를 떨구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최무성.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부하를 보호해야 할 지휘관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이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최민재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탕, 탕, 탕.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최무성 부자는 헌병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시민들이 그들을 향해 물병과 계란을 던졌다. 강희수, 두고 보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최무성의 발악하는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강희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 그때는 감방이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강희수는 이서연을 안아주었다. 두 여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고 긴 싸움의 끝이었다. 사건 종결 3개월 후 대한민국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본부 대연병장.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졌다. 오와 열을 맞춘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고 단상 위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 서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다음은 보국 훈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 강희수 대령. 단상 아래 대기하고 있던 강희수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이 아닌 새로 단 대령진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과 함께 훈장 수여가 결정된 것이다. 강희수는 대통령 앞에 서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강 대령.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 대한민국이 든든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녀의 목에 훈장을 걸어주었다. 묵직한 훈장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히 금속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낸 정의의 무게, 그리고 흘린 피와 땀의 무게였다. 단상 아래에서 김도진 중령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 역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했다. 그의 옆에는 민간인 복장을 한 여성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군을 떠났다. 명예로운 저녁이었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심리 치료를 마치고 이제는 청소년 상담사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강희수는 연병장 구석 벤치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지포 라이터의 뚜껑을 여는 순간 누군가가 쑥 들어와 불을 붙여주었다. 김도진이었다. 도진아. 너 이제 중령이다. 부관 노릇 그만해라. 전역하는 날까지 단장님 부관할 겁니다. 저 받아줄 지휘관이 단장님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김도진이 넉살 좋게 웃었다. 싱거운 놈. 강희수가 피식 웃으며 연기를 내뱉었다. 그때 이서연이 다가왔다. 단장님, 아니, 이제 대령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축하드려요. 이서연이 꽃다발을 안겼다. 프리지어.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라는 꽃말을 가진 꽃이었다. 고맙다 서연아. 얼굴 좋아 보이네. 요즘은 어때? 바빠요. 상담 공부하느라 정신없어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요. 단장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구해주고 싶어요. 이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 눈빛을 보자 강희수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부채감이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래. 넌 잘할 거야. 누구보다 강한 아이니까. 강희수는 이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때 멀리서 검은색 모터사이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다가왔다. 헬멧을 벗은 남자는 HID 출신의 박철우였다. 어이 호랑이. 뉴스 보니까 훈장 받았더라. 나한테도 지분 있는 거 알지? 알지. 밥 한 끼 사면 되나? 밥은 됐고 나중에 소주나 한 잔 사. 그리고 고맙다. 덕분에 나도 사람 구실 한 번 했다. 박철우가 쑥스러운 듯 코를 쓱 문지르고는 다시 헬멧을 썼다. 갈게. 또 일 생기면 불러. 싸게 해줄 테니까. 박철우가 바람처럼 사라졌다. 강희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 이제 우리도 갈까? 어디로 가십니까? 회식하러 가시죠. 김도진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강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모를 고쳐 썼다. 회식은 나중이야. 정보가에서 첩보 하나 들어왔어. 남수단 파병 부대에서 보급품 횡령해서 뒷돈 챙기는 놈들이 있다는군. 김도진과 이서연이 동시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단장님 훈장 받은 날에도 일하러 가십니까? 진짜 못 말리십니다. 훈장은 훈장이고 잡을 놈은 잡아야지. 범죄에는 휴일이 없잖아. 강희수의 눈이 다시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 아니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신의 눈이었다. 도지나 시동 걸어. 이번엔 아프리카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진이 경례를 붙이고 차로 뛰어갔다. 강희수는 이서연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가을바람이 그녀의 제복 자락을 휘날렸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한다. 권력 뒤에 숨은 악, 약자를 짓밟는 폭력, 진실을 가리는 거짓. 하지만 두렵지 않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 그리고 그 어둠을 찢어발길 미친 아모랑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까. 강희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태양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가자. 사냥할 시간이다.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707 특수임무단 시절의 구호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강희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녀의 진군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